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봅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것이 느껴지나요? 당신은 지금 조선이라는 나라가 막 세워진 그 무렵 경복궁의 깊은 밤 속에 서 있습니다. 근정전 앞 넓은 마당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 보세요. 별조차 숨을 죽인 칠흑 같은 밤입니다. 들리는 것은 오직 바람 소리뿐입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가 댕그랑 댕그랑 울립니다. 마치 갈 곳 잃은 영혼들이 속삭이는 것만 같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겨울 바람입니다. 옷깃을 아무리 여며도 스며드는 한기. 그것은 단순한 겨울의 추위가 아닙니다. 아직 차에 마르지 않은 핏자국 위로 흐르는 역사의 서늘함입니다. 왕조는 바뀌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서려 있습니다. 권력을 향한 욕망이 형제의 피를 불렀던 그 참혹한 날들의 기억. 그 기억이 이 거대한 궁궐의 기둥마다 기와마다 서리처럼 내려앉아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역사의 한가운데 가장 외롭고도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기 근정전 높은 곳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창호지에 비친 그림자 하나가 보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산처럼 묵직한 그림자입니다.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 그곳으로 다가가 볼까요? 발소리를 죽이세요. 저 안에 있는 사람은 잠들지 못하는 호랑이와도 같으니까요. 그는 용상에 앉아 있습니다. 조선의 세 번째 왕, 태종 이방원입니다. 당신의 눈에 비친 그는 어떤 모습인가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전쟁터를 누비며 단련된 다부진 어깨, 그리고 수많은 정적을 베어내며 굳어진 매서운 눈매를 가진 사내입니다. 그는 강인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 강인함 뒤에 숨겨진 깊은 피로가 보이시나요? 그의 미간에 깊게 패인 주름은 세월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짊어진 왕관의 무게입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손입니다. 남들은 이 손을 보고 무자비한 킬러의 손이라 수군거립니다.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된 페류나라고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태종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고독합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나의 손에 묻은 피는 나 하나로 족하다. 그렇기에 그는 간절합니다. 자신의 뒤를 이을 아들만큼은 피냄새 나는 칼자루가 아니라 향기로운 붓을 쥐기를, 시체 위를 걸어 올라가는 왕이 아니라 만백성의 축복 속에 당당하게 걸어가는 성군이 되기를. 그것이 이 무서운 왕이 가진 유일하고도 애달픈 소망입니다. 기억을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세자가 처음 태어나던 날로 말이죠. 그날 궁궐에는 따스한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의왕, 이의왕, 힘차게 울려 퍼지는 아기씨의 울음소리. 그 소리는 마치 조선의 미래를 알리는 팡파르와 같았습니다. 양녕, 그는 태종이 그토록 바라던 적장자였습니다. 첩의 자식이 아닌 정실왕비의 몸에서 난 첫 번째 아들, 정통성이라는 이름의 완벽한 보석, 태종의 얼굴에 번지던 그 환한 미소를 당신은 상상할 수 있나요? 칼날 같던 그의 눈매가 봄눈 녹듯 허물어지던 순간을요. 그는 아기를 안으며 다짐했을 겁니다. 너에게만은 이 아비가 걸어온 가시밭길을 걷게 하지 않겠다. 너는 꽃길만 걷거라. 가장 고귀하고 가장 깨끗한 왕이 되어라.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고, 때로는 너무 뜨거운 사랑은 불길이 되어 연약한 새싹을 태워버리기도 한다는 것을 그때 그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바뀝니다. 봄꽃이 지고 여름의 녹음이 우거지듯 아이는 자라납니다. 이제 당신의 시선을 동궁전으로 옮겨보세요. 서책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방 안입니다. 숨이 턱턱 막혀오는 듯한 묵향이 가득합니다. 그곳에 어린 세자 양령이 앉아 있습니다.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하며 가냘픈 목소리가 방 안을 맴돕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동자는 글자에 머물지 못합니다. 자꾸만 창밖을 향합니다.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춤을 춥니다. 저기 담장 너머 세상은 저토록 생생하게 살아서 움직이는데 왜 나는 이 좁은 방에 갇혀
죽은 글자들만 외워야 하는가? 아이의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태종의 기대는 거대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학자들을 불러보았습니다. 세자를 가르쳐라. 한시도 쉬게 하지 마라. 그것은 관심이었으나 세자에게는 감시였습니다. 태종은 수시로 동궁을 찾았습니다. 공부는 많이 하였느냐? 이 구절의 뜻은 무엇이냐? 아버지의 물음은 따뜻한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서운 채찍질이었습니다. 세자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 태종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세자를 모시는 내관들이 종아리를 맞고 쫓겨나기 일쑤였지요. 상상해 보세요. 밥을 먹을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평가한다는 그 숨 막히는 압박감을요. 양령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기대가 너무나 무거워 어깨가 짓눌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사랑받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그 사랑을 얻을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입니다. 공부 시간이지만 세자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스승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리나요? 저하, 어디 계십니까? 저하,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궁궐의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한 소년을 봅니다. 양령입니다. 그의 손에는 붓 대신 고삐가 들려 있습니다. 그의 어깨 위에는 매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사냥입니다. 그는 말을 타고 달립니다. 뚜벅, 뚜벅, 뚜벅. 말발굽 소리가 점차 빨라집니다. 다그닥, 다그닥.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그의 얼굴을 보세요. 방금 전 서연왕세자 교육 시간에 보았던 그 죽어가는 눈빛이 아닙니다. 생기가 넘칩니다. 두 볼이 붉게 상기되고 입가에는 환한 웃음이 걸려 있습니다. 가라, 더 높이 날아라. 양령기 소리칩니다. 매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푸른 하늘을 자유롭게 누비는 저 매처럼 양령도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는 천성적으로 호방하고 야성적인 기질을 타고났습니다. 얌전히 앉아 글을 읽고 도를 논하는 유교적 군주보다는 말을 타고 활을 쏘며 호령하는 장군이 더 어울리는 그릇이었지요. 어쩌면 그는 아버지 태종의 젊은 시절을 가장 많이 닮은 아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태종은 자신을 닮은 그 야성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평화로운 시대의 왕은 그래선 안 된다. 태종은 아들의 본성을 깎아내고 다듬어 자신이 원하는 모양의 도자기로 빚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단단한 돌을 억지로 깎으려 하면 불꽃이 튀고 결국엔 깨지기 마련이지요. 틈은 점점 벌어졌습니다. 양령은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일탈이었습니다. 공부를 빼먹거나 몰래 궁을 빠져나가 저작거리를 구경하는 정도였지요. 하지만 아버지의 훈육이 강해질수록 아들의 일탈도 대담해졌습니다. 그런 양령에게도 빛나던 순간은 있었습니다. 명나라의 사신으로 갔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당신은 그 화려한 명나라 황궁에 서 있는 양령을 봅니다. 그는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당당한 풍채, 유창한 언변, 그리고 상대방을 압도하는 기세, 명나라의 고위 관리들조차 혀를 내두르며 칭찬했습니다. 조선의 세자는 참으로 영특하고 기품이 있다. 그렇습니다. 양령은 못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는 넓은 세상에서 호탕하게 웃으며 사람을 사귀고 직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만약 그가 왕세자가 아니었다면 조선 최고의 장군이나 외교관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성리학의 나라, 조선의 그것도 깐깐하기로 소문난 태종의 후계자였습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궁으로 돌아온 양령은 다시 시들었습니다. 명나라에서의 그 찬란했던 기억은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나는 밖에서 더 인정받는데 왜 아버지는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가? 설에 새어남은 원망으로 원망은 엇나간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경복궁의 달빛이 서럽도록 차갑습니다. 다시 태종의 처소로 돌아와 볼까요?
태종은 홀로 앉아 상소문을 읽고 있습니다. 세자의 비행을 고발하는 상소문입니다. 전하, 세자 저하께서 또다시 수업을 빼먹고 전하, 세자 저하께서 환관들과 어울려 잡기 놀이를 태종의 손이 부르르 떨립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정적을 깹니다. 이놈이 어찌하여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깊은 탄식이 섞여 있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닦아놓은 이 탄탄대로를 왜 아들은 거부하는가? 자신이 피를 묻혀가며 지켜낸 이 왕좌를 왜 아들은 가볍게 여기는가? 태종은 내관을 부릅니다. 세자를 불러라. 목소리가 낮게 깔립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무겁습니다. 잠시 후 양령이 들어옵니다. 부자 후지가 마주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오해와 실망의 강입니다. 대번은 대체 무엇이 되고 싶은 것이냐? 태종이 묻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양령은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당신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입술을 꽉 깨물고 있다는 것을요. 그의 주먹 쥔 손이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아바마마께서는 저를 보지 않으십니다. 아바마마께서 보고 계신 것은 제가 아니라 아바마마가 만들어 놓은 허상일 뿐입니다. 양령의 마음속 외침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대신 그는 침묵합니다. 그 침묵은 태종을 더욱 화나게 합니다. 소통의 문은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사랑에서 옥죄는 아버지와 그 사랑이 숨막혀 도망치려는 아들, 두 사람의 엇갈린 마음이 차가운 궁궐의 바닥을 뒹굽니다. 바람이 거세집니다. 창문이 덜컹거립니다. 마치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파국을 예고하듯 말입니다. 양령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체념과 반항이 뒤섞인 위태로운 눈빛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착한 아들이 되기를 포기하려 합니다. 어차피 만족시킬 수 없다면 차라리 내 멋대로 살겠다.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그리고 이 숨 막히는 운명에 대한 그의 슬픈 복수였습니다. 저 멀리 담장 너머에서 기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술 냄새와 분 냄새가 바람에 실려옵니다. 금지된 향기입니다. 하지만 그 향기는 양령을 유혹합니다. 이리 오세요. 여기는 규율도 억압도 없습니다. 오직 즐거움뿐입니다.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한 유혹, 양령의 발걸음이 서서히 그쪽으로 향합니다. 태종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쥔끈을 당기면 당길수록 매듭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끊어져 버린다는 것을요. 밤은 더욱 깊어지고 그림자는 길어집니다. 이제 곧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용의 눈물이 비가 되어 내릴 그 슬픈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먹냄새가 진동합니다. 코끝을 맴도는 이 냄새는 때로는 향기롭지만 지금 양령에게는 숨을 조여오는 족쇄와도 같습니다. 동궁전의 창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방 안 가득 쌓인 책들은 거대한 벽이 되어 세자를 가두고 있습니다. 사서삼경의 글귀들이 허공을 떠다닙니다. 공자왈, 맹자왈, 옛 성현들의 말씀이 귓가를 때리지만 양령의 가슴 속에는 아무런 울림도 남기지 못합니다. 그저 딱딱한 돌멩이가 되어 마음 한구석에 차곡차곡 쌓일 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책상 앞에 앉은 양령의 등을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외로워 보이는 등입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고 붓을 쥔 손에는 힘이 없습니다. 탁, 두둑, 붓 끝에서 먹물이 떨어져 하얀 종이를 검게 물들입니다. 마치 그의 마음속에 번지는 어두운 그림자처럼 말이지요. 그는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나라의 세자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인형인가? 태종은 틈만 나면 동궁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마다 양령의 심장은 쿵쿵 뛰었습니다. 반가움 때문이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태종은 아들의 눈을 들여다보며 묻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배웠느냐? 왕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그 질문들은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양령의 가슴에 박힙니다. 태종은 완벽함을 원했습니다. 티끌 하나 없는 깨끗한 거울 같은 왕. 그것이 태종이 꿈꾸는 양령의 미래였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양령의 시선은 자꾸만 문 밖을 향합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그를 부릅니다. 그는 문득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서책을 덮어버립니다. 꽝! 그 소리가 적막한 방 안을 울립니다. 장면이 바뀝니다. 이제 당신은 탁 트인 들판에 서 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풀냄새와 흙내음이 섞여 코를 간지럽힙니다. 저기 말을 달리는 한 사내가 보입니다. 양령입니다. 궁궐 안에서의 그 죽어가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의 눈은 살아있는 맹수처럼 번뜩입니다. 이르야, 더 빨리, 더 빨리. 말발굽 소리가 대지를 울립니다. 두두두두. 그 리듬에 맞춰 양령의 심장도 힘차게 뜁니다. 그의 팔뚝에는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매가 앉아 있습니다. 그는 팔을 힘껏 뻗어 매를 날려보냅니다. 기르륵 매가 하늘 높이 솟구칩니다. 푸른 하늘을 자유롭게 유영하는 저 매의 날갯짓. 양령은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봅니다. 그는 저 매가 되고 싶었습니다. 정해진 길로만 가야 하는 왕세자가 아니라 바람이 부는 대로 날아갈 수 있는 새가 되고 싶었습니다. 사냥터에서의 양령은 누구보다 행복해 보입니다. 늦땀에 젖은 얼굴을 닦으며 호탕하게 웃습니다. 우하하하, 이것이 사는 맛이지. 그 웃음소리가 들판에 메아리 칩니다. 신하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지만 양령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그는 조선의 세자가 아니라 자연을 호령하는 자유인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짧습니다. 해가 지면 그는 다시 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높은 담벼락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궐 문이 닫히는 소리, 공, 그 소리는 마치 감옥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다시 숨 막히는 공기가 그를 감쌉니다. 태종은 아들의 일탈을 전해 들었습니다. 왕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또 사냥을 나갔단 말이냐. 항문은 뒷전이고 짐승들과 어울리다니 태종의 꾸중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는 아끼던 매들을 모두 빼앗아 날려보냈습니다. 양령이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면 아들이 다시 책상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빼앗긴 아이의 마음에는 빈 구멍이 생겼고 그 구멍으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시간을 건너뛰어 볼까요? 양령이 명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낯선 땅, 거대한 제국 명나라의 황궁입니다. 수많은 신하가 지켜보는 가운데 양령이 서 있습니다. 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유창한 중국어로 황제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고 눈빛에는 총기가 서려 있습니다. 명나라 황제가 감탄하며 말합니다. 조선의 세자는 기계가 대단하구나. 그렇습니다. 양령은 결코 모자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책상머리보다는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 상황을 파악하고 대담하게 행동하는 능력. 그것은 왕에게 꼭 필요한 자질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태종이 양령의 이런 기질을 인정하고 조금 다른 방식의 왕으로 키웠다면 어땠을까요? 너는 무인 기질이 있으니 강한 국방을 이끄는 왕이 되어라 라고 격려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태종의 정답은 오직 하나, 학자군주였습니다. 틀에 맞지 않는 것은 모두 오답이었습니다. 다시 조선의 밤입니다. 양령은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듭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슬픔은 삐뚤어진 반항으로 변해갑니다. 그는 이제 궁궐담을 넘는 것을 넘어 금지된 쾌락을 탐하기 시작합니다. 술과 여인, 그것은 그에게 잠시나마 현실을 잊게 해주는 마취제와 같았습니다. 당신은 어느 기방의 몽롱한 불빛 아래 앉아있는 양령을 봅니다. 그의 곁에는 어리라는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세자가 천한 기생과 어울린다고 첩에 첩을 탐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양령에게 그녀는 단순한 놀이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유일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많이 힘드십니까? 그녀의 따뜻한 물음에
양령은 눈시울을 붉힙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절대 보일 수 없었던 약한 모습입니다. 그는 그녀의 무릎에 얼굴을 묻습니다. 왕세자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지고 그저 위로받고 싶은 한 남자가 되어 흐느낍니다. 그는 차가운 옥자보다 따뜻한 사람의 전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소문은 발이 달린 듯 퍼져나갔습니다. 태종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태종은 분노했습니다. 단순히 여색을 즐겨서가 아닙니다. 왕실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아비의 얼굴에 먹칠을 했기 때문입니다. 태종은 어리를 쫓아내고 양령을 엄히 꾸짖었습니다. 너가 정녕 미친 것이냐? 어찌하여 그런 천한 것에게 마음을 주느냐? 태종의 고함 소리가 쩌렁쩌렁 울립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양령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의 눈에 도끼가 서립니다. 더 이상 착한 아들 연희는 끝났다는 듯 그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아바마마께서는 수많은 후궁을 거느리시면서 어찌 소재에게는 단 한 명의 여인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아바마마께서 말씀하시는 도리입니까? 이 한마디 이것은 단순한 말대꾸가 아니었습니다. 태종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태종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충격과 배신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목숨 걸고 지킨 이 왕자를 이을 내 아들이 나를 조롱하다니. 양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자 자신의 울분을 토해내는 편지입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원망이 뚝뚝 묻어납니다. 전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옳고 신이 하는 일은 모두 그르다 하십니까? 신은 이제 전하의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와또 붓이 거칠게 춤을 춥니다. 종이가 찢어질 듯합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전해지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가슴이 터져 죽을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고통 속에서 파멸을 향해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편지는 태종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촛불 아래서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태종의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분노일까요? 슬픔일까요? 아니면 자식 농사에 실패한 아비의 회한일까요? 그는 편지를 구겨 바닥에 던집니다. 이놈이 내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태종의 목소리가 젖어 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호랑이 같은 왕도 자식 앞에서는 그저 늙고 지친 아버지일 뿐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양령을 놓아주어야 할 때가 왔음을, 아니, 버려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것은 살을 도려내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추적추적 내리는 비가 기와를 적십니다. 빗물은 처마를 타고 흘러내려 마당의 흙을 적십니다. 마치 하늘도 이 부자의 비극을 슬퍼하는 듯합니다. 궁궐의 밤은 깊어가고 빗소리는 점점 거세집니다. 양령은 자신의 방에서 빗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합니다. 이제 다 끝났다는 후련함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그는 무릎을 감싸 안고 웅크립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입니다. 이 밤이 지나면 많은 것이 변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바람이 문풍지를 흔듭니다. 덜컹, 덜컹.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같습니다. 운명이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차갑고 냉혹한 손길로 말이지요. 촛불이 가늘게 떨리다 이내 훅 하고 꺼집니다. 어둠이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남은 것은 빗소리와 그리고 두 사람의 엇갈린 한숨뿐입니다. 가만히 귀 기울여 보세요. 빗소리 사이로 누군가의 흐느낌이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